먼저 중동의 탈레바트부터 보시죠. 중동에서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중동방 카스트 제도라 불리는 카파라 시스템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이쪽 동네는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를 넘어서서 그냥 왕과 하인급으로 사회적 계급 정리가 끝난 곳이에요. 은근히 차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놓고 사회 시스템으로 넘사벽의 선을 그어뒀어요. 거기에 중동 기름 부자 양반들, 이 사람들 일 안 합니다. 왜냐? 돈이 썩어나니까요. 그럼 배달일 같은 육체 노동은 누가 하길래 장사가 잘 되느냐? 전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합니다. 외노자들이요. 애초에 나라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이해하기 쉽게 저번 2022년 월드컵을 개최했던 카타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카타르의 총인구가 한 300만 명쯤 됩니다. 300만 명 중에 1등 시민인 브라만 계급은 당연히 자국민들이겠죠. 전체 인구의 약 10%, 한 30만 명 됩니다. 2등 시민인 크샤트리아. 여긴 외국인 정문직들이에요. 의사, 고급 엔지니어, 금융종사자 같은 사람들이죠. 한 5%쯤 되려나요? 나머지 85%, 이들은 3등 시민도 아니고 수두라도 아닙니다. 수두라는 노예라도 어찌됐건 계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외노자들은 그냥 동물이나 일하는 자원 정도 딱 그 취급이에요. 계급조차 없는 불가촉 청민이란 겁니다. 인구의 85%가 그런다고? 그게 나라 돌아가? 거짓말 같으시죠? 진짜입니다. 다큐멘터리나 국제기구 보고서만 찾아보셔도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오실 거예요. 이 차별이 어느 정도냐면 자국민들에게는 국가에서 세금 면제는 기본이고 의료, 교육, 전부 공짜에 온갖 복지수당으로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로 쏟아져 나오냐? 자국민이 돈이 많으니 자기 자식들 전부 해외 유학 보냈겠죠. 나라의 기둥이 돼야 할 인재들이 너무 많이 유출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외에서 비싼 돈 주고 2등 시민들 데려와 전문 직군 인력을 때울 수는 없잖아요. 그걸 타파하겠다고 자국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용돈 주기입니다. 유학 안 가고 본국의 대학교에 다니면 학생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월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해도 월급이 500입니다. 믿겨지십니까? 반면 남은 26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카파라라는 비인간적인 스폰서십 제도로 묶여 들어옵니다.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게 아니에요. 워킹은 그래도 돈도 벌고 잘만 하면 영주권도 따고 본국보다 선진국인 나라에 이민하여 그 나라에 자리 잡고 살 수도 있잖아요. 여긴 그딴 거 없습니다. 천년만년을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도 외노자는 죽을 때까지 외노자입니다. 게다가 고용주 허락 없이는 이직도 출국도 못한다는 사실상 현대판 노예제입니다. 주변 빈민국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숙식 제공을 포함하여 겨우 월 30-40만원 수준이에요. 딴 게 유지되냐고요? 네, 유지됩니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 온 외노자들에게 월 40만원의 임금은 본국에서 동노동을 했을 때 받는 소득의 3배에 달하는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배달을 띱니다. 음식을 사 먹는 건 돈이 썩어나는 자국민이라 비싼 음식을 시키니 수수료가 셉니다. 그런데 라이더에게 주는 배달비는 고작 몇백원, 시급으로 치면 2-3천원 수준입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미친듯이 남겨먹을 수 있는 꿀단지 시장인 거죠. 인권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못 본 척 살짝 눈만 감는다면 아주 그냥 최고의 황금 시장인 겁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우리나라 배달 시장이 외국인에게 열린다면 30만원 받고도 사망해서 달리는 배달 라이더 수백만 명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한국은 좀 다른 의미의 특수성이 작용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 10위권 선진국인데 법정 노동자성 및 기본근로권 보호 정책은 중진급 약급에 해당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사고 났을 때 치료해주는 복지산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를 주는 진짜 노동자 제도는 아직 멀었다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법가제도가 배달시장이 커지고 변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진데 객단가는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허세가 아니고 OECD의 구매력 평가 기준에서 봤을 때 물가지수를 보면 한국이 무려 2위입니다. 주문 한 건당 남는 수수료가 기본만 해도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비한 보호정책이 합쳐지니 플랫폼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날뛸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린 겁니다. 먼저 가게 수수료만 봐도 깃발꽂기라고 주문 가능한 권역을 만들어주는 등대 하여간 그런 거를 씹는 기능을 돈을 주고 팔았어요. 이거 없으면 노출이 안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여기에 CPC 광고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코스트 퍼 클릭. 한마디로 우리 가게 배너 걸고 그거 클릭해서 들어오는 순간 돈 내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 키워드 판매 같은 건데 너도 나도 쓰니 안 쓰면 강 노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주문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클릭하는 순간 돈이 빠져나갑니다. 모르긴 몰라도 쓰게 만들려고 어뷰징 같은 것을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끝으로 중개 수수료도 10% 정도라지만 포장 주문 수수료 추가에 역겨운 정책이 몇 개 더 있는데, 가령 라이더가 사고로 배달을 못 가게 돼서 재주문이 되었다면 거기에 또 배달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어렵죠? 주문 하나에 가게 잘못도 없는데 배달 수수료는 2번 빠진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만 쥐어짰을까요? 아니죠. 음식을 들고 비바람을 뚫고 달리는 우리 라이더들의 목도 철저하게 빨아먹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전에 올린 요 알고리즘 시리즈에서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기본 배달료는 갈수록 은근슬쩍 깎여나가고, 조율수당 퇴직금은 당연히 노동자가 아니니 없고요. 거지같은 알고리즘으로 기사들을 완전 피 뽑아가며 관리하고, 수수료 이상하다고 고세는 연락해도 정책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수락지점 배달비가 배달 후에 바뀌는 그런 짓도 하고요. 하여간 라이더와 가게에 이중으로 빨대를 꽂아서 쭉쭉쭉 빨아먹은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요. 제대로 한국 패치가 된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 자영업자와 라이더를 쥐어짜며 번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2023년 배민의 영업이익 7천억 중 무려 80%에 달하는 금액이 배당금으로 독일 본사로 넘어갔습니다. 자사주 소각 등 우회 배당까지 합치면 근 3년간 독일로 넘어간 금액이 1조 5천억에 달해요. 인수 금액의 30%를 단 3년 만에 뽑아낸 겁니다. 1년에 10%의 본전을 뽑는 걸 주식용어로 퍼가 10이라고 합니다. 퍼가 10이면 10년이면 본전 뽑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배민의 퍼 10은 어느 수준일까요? 배달 플랫폼을 딱 이거다 하고 한 산업으로 분류하기에는 좀 뭐하긴 합니다. 중개 유통업이기도 하면서 앱이나 IT 기반이기도 하면서 하여간 여러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래도 따져보자면 전통적인 유통물류 산업은 퍼가 약 10, 플랫폼 중개 쪽은 약 25 수준의 퍼 범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퍼가 10이라면 그냥 전통물류나 제조급이라는 거예요. 일단 IT 직군에선 나올 수가 없는 퍼라는 겁니다. IT는 보통 25쯤 찍히거든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진짜 전통물류업체처럼 실물 트럭이나 그런 걸 운영하는 것도 아니죠. 어찌됐건 얘들이 하는 건 단순히 중개니까요. 그런데도 퍼가 10이란 건 진심 신나게 빨아제꼈다는 겁니다. 라이더 배달비는 낮게 가게 수수료는 높게 책정하면서요. 문제는 이 이중 빨대를 막아줄 법과 제도가 우리나라에겐 전무했다는 거고, 결국 그 피해는 자영업자와 라이더, 인상된 음식값을 메워야 했던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객단가가 세계 최상위예요.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라이더에게 주는 배달 수수료는 비슷한 객단가의 서구권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그럴 찐데도 더욱더 교묘하게 수수료를 높이고 배달료를 낮춰가고 있어요. 왜?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This is Korea니까요. 다른 나라에선 과징금 때문에 벌벌 떨면서 못하선 짓을 우리나라에서는 서심없이 행했던 겁니다. 이러니 라이더들 입에서, 자영업자들 입에서 곡소리 났던 거예요. 저쪽 중동 꿀단지가 노예노동으로 짜낸 기울어진 꿀단지라면 이쪽 한국 꿀단지는 제도적 허점을 노린 호구단지인 셈인 겁니다. 결국 DH는 현지 상황에 맞춰 나라별로 수탈할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막연히 그럴 것 같다 생각만 했던 짓도 실제로 유럽에선 버려서 과징금 5천억을 먹었죠. 할 줄 아는 애들이, 해봤던 놈들이 과연 여기에선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선 걸려봐야 과징금이 돈 몇 푼 틱 내고 끝나는데요.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얼마든지 자국민과 노동자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그 준비가 너무 미흡하고 느려서 그대로 털리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제야 관련 제도와 정책이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솔직히 이게 될지 의문입니다. 과연 이 정책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당장에도 플랫폼이 업무시간과 보수 기준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다면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누가 봐주기는 합니까? 싹 무시하고 노동자 인정은 튕겨버렸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드클래스의 DH를 인수해 들어올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버입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DH는 우버에 비하면 말랑이 드립니다. DH가 커피면 우버는 TOP예요. 우버가 어떤 플랫폼인지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